안녕하세요. 써니북 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법륜 스님의 행복입니다. 이 책에 많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도 몇 개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갈등은 관계 맺기에서 시작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럴 때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인연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인연일 때에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인연이 되면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괴로움을 84,000 번뇌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번뇌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108번뇌라고도 하고 더 줄여 8고라고도 하는데 그 8가지 괴로움 가운데 애별리고와 원증회고가 있습니다. 애별리고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고 원증회고란 미운 사람과 만나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데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괴로운 것이고 미운 사람과는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 또한 괴로운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헤어질 수는 없어 참고 사는 것도 괴로움이고 남편은 좋지만 미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하니 그것도 괴로움입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직장인데 싫어하는 상사나 동료와 함께 매일 근무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결혼이든 직장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으니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려고 하고 결혼을 했다가도 쉽게 이혼하고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으면 집을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외롭고 괴롭습니다. 괴로움은 관계를 맺어도 생기고 그 관계를 끊어도 생깁니다. 행복하려고 맺은 관계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잘못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부모는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은 인간관계예요. 관계 맺음이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뿐이지 작용하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의 갈등은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성격, 종교, 지역, 습관 등이 달라서 실망하고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긴 모양을 한번 보세요. 다르게 생겼을까요? 똑같이 생겼을까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눈은 2개, 코와 입은 각각 1개씩인 것은 같지만 생긴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서운해하고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예를 들어 콩을 100개 정도 손에 쥐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기와 빛깔,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얼핏 보면 다 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그 콩을 팥과 비교하면 어때요? 팥과의 차이가 확연해서 같은 콩끼리 비교했을 때 보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기와 모양, 빛깔이 다 다른데도 팥과 비교할 때는 같은 콩이라고 말합니다. 콩끼리 비교할 때는 서로 다른 콩이라고 말하고 팥과 비교할 때는 같은 콩이라고 말하지요. 이처럼 사물에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 동시에 두 가지 성질이 함께 있어요. 다르다고 해도 같은 점이 있고 같다고 해도 그 중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같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식을 떠나버리면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는 뜻도 아니고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이런데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이때 존중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둘째는 이해하기입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해하기예요.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 맺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두 가지를 명심한다면 갈등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이기심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고 할 때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기심이 작용합니다.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도 경제적인 조건이나 학벌, 신체 조건, 성격 등을 두루 고려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선택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기심이 작용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좋아하는 것도 단지 낳아주고 길러주어서일 뿐만 아니라 부모만큼 자식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인간관계에는 이기심이 숨어있게 마련이라 한두 번 만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미래의 상대방의 덕을 볼 수도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당장은 좀 손해를 보아도 감수하지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셈이지요.
그렇게 연애하다 결혼까지 해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서서히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별 이득을 못 보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익은커녕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혼자 사는 것보다도 무타하다고 느끼지요. 이기심을 갖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기심을 갖고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익을 따져서 사람을 만나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사람을 만난다는 걸 이해하면 이기적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사람 사이의 갈등이 대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3을 주고 7을 받을 생각이었으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서로 3밖에 받지를 못하니 서로 실망하겠지요. 상대에게 불만스럽고 실망스러운 건 7을 기대했던 내 마음 때문이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 이기적입니다. 보통 사람은 내가 필요해서 상대에게 전화하지요. 저도 전화해서 뭐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 경우는 100번에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은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합니다. 또 제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보면 거의 다 뭔가 요구하는 전화예요. 이 인간 봐라,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남자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했는데 상대가 날 안 좋아한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은 상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또 나를 좋아하다가 나중에 딴 여자를 좋아해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걸 어떡해요. 그럴 때 미워하지 말고 그래, 지난 2년 동안 너 때문에 행복하게 잘 지냈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그러면 배신이니 어쩌니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에는 이타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이타성이 발휘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늘 이타적일 수는 없어요. 이타심은 저 무의식 아래에 있고 이기심은 그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더 쉽게 더 자주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기심을 가진 상대에게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하는 내 문제로 바뀝니다. 이기심을 버려야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give and take는 거래지 관계가 아니다.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의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이 관계에서는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대가를 바라게 되고 바라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워져요. 더군다나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걸 해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면 갈등은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옷을 한번 사주었는데 아내가 별로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으면 당장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당신 내가 사준 그 옷 왜 안 입어? 그게 나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니 기껏 사줬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이런 대화가 오가면 순식간에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간에도 자신이 해준 것에 대한 본전 생각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가족에 대한 서운함으로 괴로워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있어요. 가족과 떨어져 외국에 살다 보니 고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주 전화를 거는데 그들은 명절이 되어도 제게 전화 한 통 없으니 섭섭합니다. 형제들의 소식이 궁금하면서도 매번 왜 나만 전화를 걸어야 하나 싶어 저도 지금은 전화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것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10번이나 전화를 했으면 상대방이 한 번쯤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들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족들에게 전화하는 것은 내가 궁금하고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필요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에게 전화를 안 해도 괜찮고 부모에게 전화를 안 해도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내게 전화를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참겠다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거래를 하려는 겁니다. 거래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는 것은 거래에 불과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대가를 바라면 그때부터는 원수가 되기 쉬워요. 바라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쌓이고 갈등이 불거집니다. 이럴 땐 차라리 가족에게 전화해서 계속 나만 전화하게 되니까 서운하다 라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현명해요. 가까운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사랑을 준 만큼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면 받을 확률은 높지만 행여 못 받게 되었을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면 배신감이 들게 돼요. 받지도 못할 사랑을 내가 무엇 때문에 주었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미움이 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준 만큼 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어딘가에 너를 위해서 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해준 거냐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 줄 안다면 그 일을 하면서도 상대에게 기대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깃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끼리, 가족끼리 심리적인 거래는 그만두고 이제라도 진정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진정한 성공이란 사람들은 모두 성공한 인생을 꿈꿉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이란 어떤 것일까요? 27살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경우 해마다 성공의 기준이 변해왔습니다. 2년 전에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었고 1년 전에는 세무사가 되는 것이었고 지금은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의 기준을 합격이라고 잡긴 했는데 인생에서 진짜 성공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청년에게 되물었습니다. 합격이면 성공이고 떨어지면 실패일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밀고 나가고 싶습니다.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합니다.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지금보다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풍요로운 생활인가요? 큰 집에 사는 거요. 큰 집은 관리하기가 힘이 들 텐데요. 그래도 남들만큼 살고 싶습니다. 큰 집이 왜 좋은가요? 남한테 과시하는 게 좋은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큰 집 가졌다고 남에게 과시하면 뭐가 좋은가요?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막상 왜 성공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그 대답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런데 자꾸 물어보면 결국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하려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행복하고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도 평생 그 맛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떨까요? 이 청년은 성공의 기준을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는 동안 내내 괴로워하다가 합격할 때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오르는 과정이 행복인데 꼭대기에 도달해서만 행복하고 산을 오르는 내내 힘들어해요. 꼭대기까지 못 가면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중간까지만 가도 올라간 만큼 이룬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과연 어떤 성공을 위해서일까요? 세상이 지금 돈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고 유일한 신앙이 돈교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돈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사람 사이에도 돈만 생긴다면 신의도 가볍게 내팽개칩니다.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가 나타나면 사귀던 사람도 배신하고 돈을 더 준다면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도 미련 없이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깁니다. 현명한 것 같아도 다 돈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공이 어떤 모습일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의사의 본분은 치료입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가 안 생기게 하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가 없어서 할 일 없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문제로 찾아온 사람이 가능하면 이혼까지 가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일할 때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 큰 아파트에서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면서도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자유롭게 일하니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타인으로부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지는 몰라도 자기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었을 때 과거에 자신이 한 일이 보람 있었다고 느끼기보다 허망함을 느끼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거나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헛된 성공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나중에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후회할 일이 생기게 돼요.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행복한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어제도 성공하고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